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현대제국이죠. 중국은 뜨고 소련은 망하고 미국은 이런 주제로 이 세 제국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소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없어졌죠. 1991년 12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소련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1917년.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망하는 데까지? 이거 산수시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도 안 걸렸죠. 70년을 좀 넘기고 수명을 다했다. 이게 이제 1917년에 소련이 처음 시작되었을 적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탄생했을 때 세계가 놀랐죠.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상 최초 인위적인 실험적 국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실험은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무너졌다. 스스로 무너졌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상적으로 엄청난 회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험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고 끝나버릴 수가 있는가? 결국 인간에게 인위적인 어떤 정치체제의 구성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굴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황당해 했었죠. 미국과 소련이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매우 팽팽하게 대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 소련. 그 냉전은 세계를 거의 두 쪽으로 갈라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때 소련은 정말 그렇게 힘이 셌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미국과 소련이 양극화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서 두 개로 딱 쪼개진 걸 보면 정말 엄청난 흡인력이 있는 자석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그것은 미국의 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소련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하지만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섀도우 복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림자 복싱을 한 겁니다. 미국은 안전빵 게임을 한 거예요. 소련이 결코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미국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련의 위협이 큰 것으로 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결국 별 볼 일 아닌 그 상태를 끝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참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좋을 텐데요. 그 소련과 미국의 관계에서 소련이 미국보다는 훨씬 약체라고 하는 사실은 소련의 철권 통치자였던 스탈린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스탈린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소련의 목표가 세계를 공산화하는 데 있다라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소련 일국의 중심을 일국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걸 일국 사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산업화를 하지 못하면 소련이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스탈린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소련 사회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스탈린의 무모한 산업화는요, 소련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일어난 일이죠. 마오쩌둥도 무모하게 산업화를 시도하다가 그게 바로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만을 굶겨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스탈린이 실패했고 마오쩌둥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도전을 벌였는데 그 속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공업을 양성하고 또 농업도 농장화해서 집단 생산 체제로 바꿨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과오를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스탈린의 공포 권력이 나온 겁니다. 독재를 한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193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1920년대에 산업화를 시도하고 사실상 실패하고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아주 무자비한 숙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혁명 동지들인 볼셰비키도 예외가 아니었다. 누구라도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다 잡아넣습니다. 강제 수용소에는 이게 최소 7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가 갇혀 있었고요. 또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잡혀 죽은 사람만 해도 수용소에서 처형된 사람만 해도 2천만 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소련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살벌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오쩌둥의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오쩌둥의 중국도 대약진 운동에서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부담을 정치적으로 털고 가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공포정치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마 북한도 비슷한 유형이기는 할 텐데 사람을 죽이는 스케일에 있어서는 훨씬 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저는 문화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실은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없죠.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런 것을 우리는 문화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추구하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느 나라나 다 특별한 점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공포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5월 18일이 되면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합니다. 그죠? 왜? 민주화 혁명,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20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높은 것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바로 5월 18일 그때부터의 일이었기 때문에 5.18 항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기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전두환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무참하게 살해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죠.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대치로 잡으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될까요? 안 되죠. 5,000명 될까요? 안 되죠. 2,000명 될까요? 모르죠. 아마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사화와 당쟁이 있었다고 우리는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사화 또는 당쟁은 언제였을까요? 조선시대에서. 그것은 바로 인조 반정 때였습니다. 인조가 반정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광해군을 추종하던 대북파를 척결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잡혀 죽거나 귀양 간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숫자가 1,000명 됐을까요? 아닙니다. 500명 됐을까요? 아닙니다. 최대 규모였지만 그것은 200명 미만이었습니다. 200명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죽인 것도 물론 엄청난 범죄이고 한 사람의 생명도 지구와 바꿔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거라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상하거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 옆에 있는 나라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매우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쉽게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여긴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고려의 역사에서, 한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한 일은 없었다. 우리는 100명이나 200명이 귀향을 가고 죽고 그러면은 엄청난 사건으로 수백 년 동안 기억한다. 아이, 교수님 답답해 죽겠네요. 다른 나라는 뭐가 어떻게 달라요? 중국에 처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진시황. 진시황이요. 죽인 거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 멀쩡한 남성의 성기를 한 번에 칼로 잘라낸 것만 해도 진시황 일대에 궁영을 실시한 것만 해도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이 넘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양자강 남쪽에 있는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꼭 안 들었던 건 아니고 안 들 수도 있는 염려가 되는, 의심이 되는 선비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을. 수백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을.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 위에서 결국 마오쩌둥은 1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른바 할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할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쓴 소설을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쓴 소설에 묘사된 죽음의 광경, 자살의 풍경, 살해의 광경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끔찍해서 읽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소설에서도 장면 전환이죠. 툭 목이 떨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 죽는 사람의 고통, 죽이는 장면을 몇십 페이지씩 묘사하는 한국의 소설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다 덮어버리거든요. 러시아가 어떤가? 2천만 명을 죽인다. 2천만 명을 죽여도 끄떡이 없다. 소련의 역사가 로이 메드베데프는 스탈린이 처형한 사람만도 2천만 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명만 처형해도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200명을 처형해도 무너져요. 왜 무너지겠어요?
모든 시민들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가령 여러분 몽골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동료의 시체를 투석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시체를 던졌어요. 그 시체를 던져서 다른 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썼어요. 우리 한국에서 군인이 싸우다가 또는 전선에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던진다? 무기화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시황 이후로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에요. 진시황이 동원한 인원이 약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중에서 공사 중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4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2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 250만 명의 시신은 어떻게 됐겠어요?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No. 250만 명의 시신은 성을 쌓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시체를 거기다 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포개어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시멘트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적어도 20, 많으면 30%의 지방이 있거든요. 그 지방이 흘러나와서 돌과 돌, 돌과 흙과 돌 사이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딱딱해지겠죠. 그렇죠? 그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체에 대한 관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는 세계 제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우리는 결코 무력으로 성공하는 제국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의 고려 밖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푸틴이 바로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푸틴은 스탈린 시대를 동경하고요. 푸틴의 first name, 첫째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블라디미르입니다. 블라디미르.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것은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의 과거의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지배자들 중에서도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매우 존경하는 블라디미르가 있어요. 그는 당연히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한 그런 러시아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경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사의 어떤 잘못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실은 전쟁인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벌임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 일본도 그게 가능하고 미국도 그게 가능하고 러시아도 그것이 가능하고 독일도 그것이 가능하고 프랑스나 영국도 그게 가능한 나라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잠재적 침략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소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독일에 가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1980년대인데 당시 이제 소련, 소비에트는 아주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점에 물건이 없었어요. 상점에 물건이 없고 그런데 다른 물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식료품인 빵을 사기 위해서 빵가게 앞에 줄이 그야말로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안을 들고 나왔죠.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푸틴과 마찬가지로 KGB 출신입니다. 비밀경찰 출신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했거든요. 글라스노스트는 서구 여러 나라처럼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 정치적 개방 정책이고요.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었습니다. 사회 각 방면을 뜯어고치는. 그래서 결국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소비에트는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제 사실상 공산주의를 포기했죠.
그들이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한 그들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에 결국 소비에트는 해체돼요. 그러니까 무역을 개방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당중앙이 국가의 기간 산업을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자율성을 추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막 무지무지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재정이 감당이 안 됐어요. 글라스노스트도 실패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반정부 언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정부 언론으로. 보수도 반정부, 진보도 반정부. 그래서 결국 당 중앙은 완전히 그냥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제 소비에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연방의 의원이죠. 연방의 의원은 강제로 통합시켰던 것인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카자흐스탄도 떨어져 나가고 뭐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도 처음부터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1985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서 미국과 협력하고 서방 세계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외면했죠. 그러니까 레이건에서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레이건에서 시작해서 부시에 가면 끝나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고르바초프라고는 인물은 고르바초프가 금년에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기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정치적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결국 두 개의 개혁 카드, 개혁과 개방이라고는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우군을 만나지 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고르바초프를 이용해서 동서독을 통일시킨 거예요. 고르바초프에게 푼돈을 주고 동독을 사실상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소련이 일어날 수는 없었고요. 소련이 일어나려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마샬 플랜을 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마 대규모로 지원을 했더라면 아마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미국의 세계 지배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만족해버린 거예요. 뭐에 만족했냐면 이제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다. 경쟁 대상이 없다.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도와주냐. 이걸 무너뜨려버리면 미국의 유일한 단독 지배체제가 앞으로 한 세기 정도는 갈 텐데 왜 쓸데없이 동구권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오산입니다. 왜 오산일까요, 여러분? 역사가로서 저의 역사적 경험은 분명히 이걸 말해줍니다. 세계를 한 나라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상대역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보다 훨씬 약한 적을 강한 적처럼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차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 편은 많아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 역할이 필요한데 그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홈 드라마를 만드는데 갈등이 없이 과연
재미있게 드라마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 고르바초프는 보수적인,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의 공격을 받고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결국 안드레이 사하로프 같은 사람, 반체제 인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소비에트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개혁하라, 좀 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를 주문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미 어찔어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쿠데타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결국 문제인 거예요. 그 소비에트가 러시아로 전환이 된 다음에도 수습이 안 된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이었다.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게다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서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다 정권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까 러시아 현대 역사가처럼 과거 스탈린 정권이 했던 모든 잘못들이 다 폭로가 되거든요. 스탈린이고 레닌이고 뭐 예의 없이 다 그냥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결국 러시아는 분열이 되죠.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맨 먼저는 발트해 연안의 세 나라들, 리타우엔 같은 세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CIS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등이 공화국으로 다 독립해 버렸어요. 1991년 12월 21일에 소비에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옐친이 등장하는데, 옐친도 결국은 어때요? 실패했죠. 소비에트는 완전히 개혁과 개방 정책을 내건 지 6년 만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소련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퇴출되었다. 이것이 또 이제 소련 시민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 스탈린 정권, 후르쇼프 정권, 소비에트 정권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했지만 러시아가 된다면 너무나 또 세계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는 강력한 짜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짜르.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가 푸틴입니다. 제일 큰 부자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뭐 드물게 외국을 방문하는데, 외국을 방문할 때도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푸틴은 자기 개인 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푸틴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재밌는데, 아무튼 완전 제멋대로고 게으르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전에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도 기다리는 것이 보통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만날 적에도, 외국의 국가 정상을 만날 때에도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길이가 6m 정도 되는 탁자의 양쪽 끝에 앉아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한 방에서 대담을 한다면서 긴 탁자를 놓고서 6m 뒤에다가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아주 냉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러시아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시민들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들이 민주적인 의식이 없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건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실제로는 민주가 아니죠. 개인의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선거를 많이 하니까 민주주의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푸틴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비에트 영광인데 소비에트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막강한 세계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당연히 러시아 땅이다. 당연히 러시아 땅이다. 벨라루스 당연히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고.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겨를은 없고요. 러시아라고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거는 루스라고 하는 뭐랄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루스를 어떤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이 바이킹으로 활약하던 시절에 바이킹으로 활동하던 시대에 지금의 키예프,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죠. 과거에 우리가 키예프라고 부른 그 지역이죠. 그 키예프에 가서 최초로 국가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처음 만든 거죠. 그거를 러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중심이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키예프는 당연히 러시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이름 자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변방.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푸틴은 세계 속에서 추락한 세계 국제사회에서 추락한 러시아의 명예를 회복한다면서 끝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유럽 여러 나라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저건 별거 아니야. 저건 우리 집 쳐들어온 건 아니야. 지들끼리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만델두르히 한델이라고 있어요. 만델이라고 하는 말은 체인지거든요. 한델이라는 말은 무역입니다. 무역을 통한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유럽연합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푸틴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이제 결국 유럽에 아주 큰 전쟁을 선물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죠. 미국은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처음에는 수출국가 미국이었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TA라고 해서 FTA가 바로 자유무역 아닙니까? 자유무역 체제를 옹호하고 심지어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기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한 것은 사실은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미국이 팽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1870년 남북전쟁 이후죠. 남북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실질적인 GDP가 연간 4%씩 늘어났어요. 이건 다른 나라하고는 비할 수 없었어요.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에 비해서도 2배나 빠른 고속 성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중국의 성장 속도가 바로 과거 미국이 영국보다 2배 빨랐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죠.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민자의 천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는데 여권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배표만 있으면 됐습니다. 비자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평균적으로 해마다 20만 명 정도의 노동력이 미국에 유입됐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해외 이주자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하면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해요. 그 다음이 큰 차이를 두고서 캐나다고요. 캐나다 다음이 캐나다의 절반 정도가
호주고요. 호주보다 절반이 뉴질랜드 정도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많은 이민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적인 국가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뭐랄까 세계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고 미국은 끊임없이 지구 어디선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는 전쟁 비슷한 상태를 만들고 있다. 가령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18조 원어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18조 원어치에 근데 왜 18이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 18조 원인데 그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구매한 무기보다도 몇 배 많은 양입니다. 근데 역시 박근혜 정권도 역시 굉장히 많은 무기를 사들였거든요. 이명박 정권도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은 하여튼 잡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미제 무기 사오는데 아주 안달복달해요. 미국은 무기 팔아먹는 재미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과 자기들이 1대1의 상대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소련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세계 경찰로서의 자기 위치를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계 지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바로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산정복합체죠. 군대와 그다음에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와 그리고 정권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해먹을 건 다 해먹는다.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을 오래 했죠. 30대부터 30년 넘게 상원의원을 하면서 외교 통상 쪽 일을 봤는데 바이든의 주특기는 무기 팔아먹는 겁니다. 전쟁 일으키는 것이 바이든의 주특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의 임기와 맞물리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 예방하지 않습니다. 조장하는데요, 뭐.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군산복합체의 지금도 미국은 이 많은 무기와 많은 군사 비용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재정 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미국의 재정 위기가 미국 사회의 위기하고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전쟁, 이 많은 비용들은 결국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잃고 업체는 돈을 따고 정치가도 돈을 따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손해는 달러가 결국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즉 다른 나라의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미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군사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도 미국의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훌륭한 고객이고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미국의 아주 충실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나라들을 미국은 군데군데에 군사동맹으로 묶어놓고 세계 군사비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미국이 지출하지만 그의 또 다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른바 동맹국가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으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민영화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사오게 만들죠. 미국 군부는 사실상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가 확고하게 쓴 것이 1990년대 이후인데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에트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을 외교부가 외무장관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은 국방부가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는, 미국에는 외무성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게 국무성이 하는 것인데 국무성에는 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당연히 군산 복합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가고 일부 미국의 엘리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군대도 군대지만 핵심은 경제죠. 핵심은 경제입니다. 이 핵심은 경제인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풍토를 세계에 조성하고 그게 이제 소비주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정교하게 결국 금융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이른바 IMF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기구를 미국은 사실상 독점하면서 세계를 쥐고 흔드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죠. 트럼프 시절에 그것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역을 자유화해야 된다고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불공정,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한국의 불공정 거래, 유럽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호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의 붕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없다. 미국은 결국 소련과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 왔고요. 옆에 이제 사진 하나는 과연 이런 미국의 종말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멀쩡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보호무역을 미국이 지금에 와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된 것은 자유무역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아시아의 경우도 그렇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동아시아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봐라, 중국을 봐라, 아세안을 봐라 다 보호무역으로 컸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붕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건 뭘까? 과도한 군사비 지출, 과도한 국가 재정 적자도 문제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교육의 실패입니다. 결국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의 문제가 사실은 커졌다. 잘된 나라들을 봐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뭐 물론 우리는 좀 더 나은 공교육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만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상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은 한국의 공교육은 사실은 대단히 우수하죠. 그건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령 여러분 피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OECD 국가들 학생들의 기초학력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무슨 과학 올림피아드나 수학 올림피아드를 보면 성적이 어떻습니까? 매우 우수하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매우 우수합니다. 그건 왜 가능한 겁니까? 결국 이것도 문화적인 것. 우리는 지난 1000년 동안 과거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많은 협잡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인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게 너무 과도한 점은 있지만은 우리의 교육열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은 바로 그런 문화적 풍토인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 영국도 러시아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21세기의 동아시아의 약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이 있어서 약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의지와 인간 의지와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였지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자원이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허리가 약하다. 시민이 약하다. 왜? 공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미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처구니 없이 당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할 적에 저래봤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나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오판입니다. 왜? 중국의 역사는 러시아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식을 매우 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거든요. 중국은 산업화는 실패했었지만 산업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점에서는 놀라울 만큼 혁신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상징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상징적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중국의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치수에 성공한 그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라의 우임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직업적으로 보면 어떤 계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물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임금은 엔지니어였던 것입니다. 엔지니어. 진시황의 중국 통일이라는 것도 그 기본이 됐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진시황의 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무기 개발자였거든요. 그는 결국 지금 그것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우리 시민학당에서 명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김 교수님이 노자에 대해서 김명 교수님이 노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일찌감치 등장한 배경에는 그 반대되는 흐름이 중국에 너무 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흐름, 기술 만능주의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사실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홍콩입니다. 1950년에 홍콩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콩의 1인당, 시민 1인당 소득이, 평균 소득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된 것은 계획경제의 결과가 아닙니다. 홍콩이 이렇게 된 것은 수출입을 자유화했기 때문인 거죠.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홍콩이 무슨 자원이 있겠습니까? 사람 빼놓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미국보다 강한 경제를 만들었죠. 싱가포르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죠. 그런데 사실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거래를 하면 중국만 이익 보는 건 아니죠. 그것을 사다가 미국에서 파는 무역업자들의 이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미국은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지금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본래 자유무역을 주장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은 한때 관세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막 20% 이상까지 올라가는데요. 보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은 그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관세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 표에 나와 있죠. 자, 관세율이 높아지면은 GDP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다 내려갑니다. 미국도 내려가고 중국도 내려가고 세계가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옥스퍼드에서 만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염두에 둔다면 관세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까? 낮추는 것이 좋습니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때 아닌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가지고 저렇게 야단을 피웁니까? 그건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은 사실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는 뭐다? 중국을 때려잡는 것이다 하는 거죠. 중국을 때려잡는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잡힐까?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기 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역사니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소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지금 50분이 됐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소평 이전에 동소평이 부각된 이유는 마오쩌둥의 실패였던 거죠. 마오쩌둥이 결국 아까 스탈린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하니까 거꾸로 정치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혁명이고 그 문화혁명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동소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불사조 동소평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떤 정책을 폈던 거예요. 도광양회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키우면서 말하자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서광이 있을 거다. 그렇게 동소평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중국은 산업화에는 실패했지만 과거 송나라 때 이후 송나라와 원나라 때 이미 지폐를 사용한 나라다. 송나라 때 이미 중국은 상업세와 그다음에 수공업자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농업에서 거두는 세금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1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압도적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중국이기 때문에 동소평은 50년 만에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국의 특수한 문화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소평의 뒤를 이은 중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시진핑은 이제 1대1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유럽이, 여기에 미국이,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개의 나라를 사실상 중국 중심의 교역 체제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사업을 벌이니까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무슨 힘을 써서라도 무슨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실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은 한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일 벌어질지 모레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역사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하루라도 일찍 결판을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중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싸우면 미국에게 중국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겁니다. 지금 싸우면.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가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연작전을 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냉기류와 온기류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만나는 듯 헤어지는 듯 만나지는 듯 헤어지는 듯 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지죠. 이건 제가 지금 쓴 게 아니고 2년 전에 쓴 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그런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식은 아니다. 윤석열식은 그건 자살골이다. 우리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인도와도 말레이시아와도 브라질과도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세계 6위 국가 안에 드는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끼리만 다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불가피한. 그럼 수출 주도형 국가가 시장을 스스로 잘라낸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시장을 스스로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은 하루바삐 퇴진해야 되고 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평화적이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가 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